지금 관심 가져야 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의 기다림 끝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드디어 시장에 공개됐습니다. 약 10여 대의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렸는데요. 이 테슬라의 팬으로 알려진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첫 탑승식을 가졌습니다. 로보택시가 공개된 날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 속에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림 평가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테슬라의 매니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2번이나 로보택시에 탑승하고 기대 이상이다, 편안하고 안전했으며 자율주행인 걸 알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웠다라고 극찬을 내놨고요. 바클레이즈와 구겐하임, TD 코엔 등의 분석가들은 로보택시 출시가 투심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에는 다들 동의를 했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 연말까지 빠른 확대가 없으면 고평가는 정당화하기 어렵다. 출시 자체는 긍정적이나 성급한 결론은 내리고 싶지 않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 전반적인 긍정평가 속에 전일 8% 급등으로 마감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에도 훈풍을 가져다 줬는데요. 하지만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린 지 3일째 다소 위태로운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영상 왼쪽 차선의 흰색 차가 바로 로보택시인데요. 자신과는 무관한 인도에 가만히 정차 중인 경찰차를 보고 주행 중인 로보택시가 급정거를 합니다. 로보택시를 촬영하던 차량은 당황하다가 이렇게 로보택시를 추월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영상은 더 위험천만한데요. 교차로에서 자회선 전용 차선을 타고 있던 로보택시, 그 후에 좌회전을 하는 듯 싶더니 내비게이션 오류가 나면서 핸들이 흔들흔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맙니다. 물론 중앙선을 침범한 건 단 7초뿐이었지만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었다면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 교통안전당국은 이런 영상 논란을 확인하고 테슬라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텍사스주는 로보택시 출시를 이틀 앞두고 자율주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한 터라 아무래도 상황이 예민한데요. 테슬라는 난감한 입장이 된 것이죠. 이런 불안한 주행이 미국에서 자율주행 택시 선두주자에 성공한 웨이모와도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LA, 오스틴 등의 주요 도시에 1,500대의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하고 주당 25만 건을 운행할 만큼 자율주행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자율주행 기술에서 웨이모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와 라이다 같은 다중 센서를 탑재하고 미리 제작된 정밀 지도를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런 다중 센서가 아니라 8개의 카메라만으로 실시간 도로 환경을 인식해서 자율주행을 하죠. 다중 센서와 단일 카메라의 기술 차이 때문인지 간밤 공개된 로보택시의 불안한 주행은 테슬라의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테슬라는 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원래도 극심하게 양극화된 투자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팔란티와 함께 증권가 목표가가 실제 주가보다 더 낮은 특이한 종목이기도 하죠.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석가들이 제시한 테슬라의 목표가는 최대 $500에서 최저 $19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목표가는 $289인데요.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340였습니다. 과연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이 될 텐데 애플하면 뭐 AI 지각생이다, 후발주자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애플이 지금 퍼블렉시티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퍼블렉시티라는 기업 정확히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픈 AI라고 여러분 챗GPT 쓰시는 네네. 그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뭐 캐릭터 AI라는 회사도 만들고 지금 여러분 쓰시는 클로드라는 서비스도 만드는데 그 중에 일부가 나와서 만든 회사가 퍼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오픈 AI 출신들이 만들어서 뿌리는 이제 오픈 AI였던 거고요. 퍼플렉시티라는 걸 만들었고 여기는 다른 기능을 좀 빼놓고
AI 검색, 그래서 우리가 채팅하듯이 검색을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우리가 링크를 타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 검색 사이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그 링크 가서 정보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을 보듯이 답변을 쫙 AI가 정리를 해줘가지고 굳이 링크를 들어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이런 서비스를 사실상 최초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깜짝 놀란 구글이 AI 오버뷰스라든지 최근에 AI 모드를 만들고 있는 거고, 여기에 흐름들을 똑같이 모방해서 작년 10월부터 챗GPT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올해 3월부터는 클로드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AI 검색 시장을 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 연구원 출신들이 설립한 기업인데, 그렇다면 애플이 이 기업을 왜 이렇게까지 인수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원인은 미리 말씀하셨죠. AI 지각생. 지각생이니까. 네, 지각생이죠. 지각생이다 보니까 이것을 점프업하기 위해서 퍼플렉시티를 인수하게 된다라면 뭔가 지각생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네. 좀 있는 거고, 또 이 퍼플렉시티를 갖다가 시리에다 연결하게 된다라면 시리가 지금 가장 큰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시리가 자꾸 똑똑해지지 않고 멈춰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퍼플렉시티하고 시리가 통합이 된다면 시리가 이제는 AI 검색처럼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정말 정확한 답변들을, 실시간 답변들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소비자의 경험들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AI 지금 애플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네. AI 인재들이 애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메타도 지금 심각해서,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지금 메타로 AI 인재들이 넘어온다라면 1인당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지금 메타가 선언을 했어요. 1억 달러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AI 인재가 메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버스턴 다이나믹스가 자꾸 덤블링을 하잖아요, 로봇이. 네. 그거는 새로운 투자자들한테, 즉 구글에게 한번 팔렸을 때 투자자들 앞에서 덤블링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한테 팔렸을 때 덤블링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에 팔리면서 덤블링하는 거거든요. 좀 쇼를 해야 이게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의 대표라든지 또는 엔트로피, 클로드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꾸 나오면서 뭐라냐면 AGI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반 인공지능,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메타에 있는 리컨이라는 이 전체 AI 총괄하는 사람은 AGI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최근에 애플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AI는 믿기 어렵다. 막 이런 논문들이 애플이 발표를 해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나는 역사를 바꾸는 AGI를 만드는 데 가고 싶어 하는 개발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 AI는 문제가 많지만 조금이라도 뭘 해보지, AI 친구 서비스나 만들지. 그렇지 않죠. 뛰어난 개발자들은 무언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럼요. 네. 이러한 이 리더십이 있는, AI 리더십이 있는 기업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지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각생이라는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 인재들이 결집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퍼플렉시티를 인수하게 된다면 퍼플렉시티에 있는 오픈 AI 출신의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인재 영입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퍼플렉시티가 굉장한 기술력과 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고, 사실 애플 이전에 메타가 먼저 눈독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실제로 인수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요. 인수 가능성, 그리고 인수하게 된다면 불러올 효과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인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퍼플렉시티한테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 인수하고 싶어라고 협상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도가 나온 것은 최고 경영진 내부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퍼플렉시티한테 보냈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NPU 전문 칩 회사인 퓨리오사를 또 메타가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퓨리오사가 거절했잖아요. 이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의 꿈은 저 하늘로 가 있는데 자꾸 들어와서 우리 밑에서, 시리 밑에서 일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싫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창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협상에 성공해서 정말로 이 퍼플렉시티가 애플에 인수된다라면 뭐 1차적으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생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 흔히 말해서 AI의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AI를 갖다가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승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기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애플이 기세가 완전히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애플에도 조금 기세가 생길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수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기세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퍼플렉시티 서비스가 시리랑 결합되면 시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진다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재를 확보하고 AI 기세를 지금 장악하려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기세가 생긴 것이 딥시크 그 하나 때문에 중국이 지금 어깨에 힘이 완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중국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중국 국민들도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기세 싸움이 지금 AI 경쟁 시대에서는 네.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플 또한 본인들 스스로가 아니면은 너무나도 멋진 거대 언어 모델을 내놓든지 아니면 인수라도 해서 또는 엔스트로픽의 클로드라도 인수해서 네. 뭔가 이 기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막차를 타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도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시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애플을 계속해서 선호하는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아무래도 AI 시장에서 기세가 꺾였고 계속해서 경쟁에서 지연이 되면서 상반기에 애플의 부침이 상당했는데 그렇다고 하반기에 우리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까? 모멘텀이 별로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는 우선은 아이폰 16이 아직 공식적인 상반기 매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기로는 것은 15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AI 인텔리전스가 결합돼서 정말 AI 폰이라고 했던 아이폰 16이 이 정도 기대밖에 못 낸다는 건 되게 실망스러운 상황일 수라 할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하웨이라든지 샤오미들이 빠르게 추격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관세 문제인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위협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내냐가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렸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17이 나오겠죠.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아이폰 17에 열광할 것인가. 아이폰 16에는 여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월 달, 12월 달에는 여기에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갈 거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6으로 갈아탔었거든요. 네. 심지어는 저도 속아서 그렇게 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17에는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을 것인가. 17에 얼마나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되는 거고요. 또 지금 사실은 애플의 가장 큰 실패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비전 프로가 비전 네. 프로가 또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 프로가 과연 이번에 OS 부분 업데이트에서 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전 프로가 얼마나 좋을지 그리고 정말 하반기에 차세대 AI 기술이 정말 나올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애플에게 긍정적인 이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소송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지금 유럽에서 애플이 법정 소송 중이고요. 이 부분들이 애플의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올해 1차 판결이 나오면서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든지 아니면 애플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네. 애플이 합의하면서 이제 법정 논쟁을 미국에서는 없애고 또는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 논쟁, 즉 애플 스토어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애플의 어떠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법적인 이슈로부터 무게감으로부터 탈피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라면 애플의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량은 살짝 미비하지만 이 법적 논쟁이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테슬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보셨듯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로보택시에 직접 탄 댄 아이브스는 물론이고 머스크 역시 스스로 또 극찬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월가에서 평가는 살짝 엇갈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주가와 관련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즉 인간이 더 이상 교통사고 없고 사망하지 않고 이런 시대로 진입한다는 부분에서 이건 웨이모도 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다들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규제예요. 그러니까 데나이브가 얘기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 500 간다. 자,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2026년에는 미국의 30개 도시에서부터 50개 도시 사이에서 로보택시가 운행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30개에서 50개 도시에서 운행이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1,000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30개 도시하고 50개 도시가 나오는 것은 테슬라의 기본적인 저력을 통해서는 기술력과 차량의 어떠한 특수 차량을 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다 정치권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거죠. 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모든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 도시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 즉 샌프란시스코나 지금 LA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정책 색깔이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대단히 강한 공화당의 색깔을 띠고 있는 테슬라에게 우호적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규제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로보택시 허가를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 허가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서 조금 계속 뜸을 들인다라면 올해 안에 시작을 못하게 된다라면 주주들은 투자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성공을 해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도 안정적인 이 운행을 시작한다라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테슬라의 사건 사고가 아니라 운행에서의 실수예요. 여러분 지금 물론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00만 건의 결제가 이뤄질 정도로 지금 되게 왕성하게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4개 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고만 해도 30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사망 사고는 없습니다. 웨이모도. 요번에 지금 테슬라도 지금 3일째 오늘 지금 3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된 사건 사고는 없어요. 네. 다만 지금 이러한 오류들이 몇 가지가 나타났는데 이런들은 오류들은 고치면서 기술은 진화하는데 이거를 언론들이 워낙 테슬라가 화제성이 중요하다 보니 저런 걸 보도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 테슬라는 근데 이건 앞으로 이건 고정 변수라고 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가 아니라 조금의 오류도 언론에서 크게 보도될 것이고 네. 이것은 주가를 누르는 힘으로도 저는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조금은 과장된 노이즈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크고 작은 오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좀 언론이 좀 과도하게 보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크고 작은 오류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를 들자면 속도 위반이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카메라에 찍힌 속도 위반은 아닌데요. 옆에 30마일의 속도 제한이 있었는데 네. 속도에는 34가 찍혀 있었죠. 우리도 사실은 50km 속도 제한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60km 달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34가 찍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데 조금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뭐 그 지역에서 카메라는 없었지만 교통당국에서는 이거는 속도 위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좌회전을 못하면서 이 핸들이 갈팡질팡하면서 주춤했죠. 네. 중앙 아까 말씀했던 이것이 아까 좌회전하려다가 못하면서 중앙 차선을 잠깐 넘었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다음번에서나 좌회전을 하는 이런 오류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나 이제 멈추겠다 뭔가 그건 일부러 좀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차량 멈추고 싶어 나는 위험해서 불안해서 못하겠어 이렇게 멈춤 이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렀더니 갓길에 대면서 또는 이렇게 옆으로 가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냥 달리다가 멈춰버린 거죠. 중앙 차선에서 그러니까 달리는 도로 내에서 이런 오류가 지금 3가지가 지금 크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저는 물론 뭐 어떠한 인명 피해라든지 접촉 사고가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이 정도의 오류들은 자율주행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웨이모에도 이런 일들은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괜찮다. 덮어버리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수정돼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 자체가 워낙 과장 보도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류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화제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측면으로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 흐름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해져요. 저는 지금의 뭐 어떤 분들은 가자 500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인플루언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루언서인데 초대장을 받은 그러니까 인바이트 온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장 받은 사람들만 지금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오스틴 시민들이 이제 열렸을 때 오스틴 시민들이 막 안 탄다든지 불안한다든지 또는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거부 운동이 막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자꾸 빈 차로만 돌아다닌다든지 이러면 주가에 대단히 악영향일 거다. 근데 오스틴 시민들한테 그때는 지금 4.2달러 그러니까 4달러 20센트로 지금 제공되지만 아마 더 저렴하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 보고서 오스틴 시민들이 막 테슬라 차량이 막 부족할 정도로 마구 탄다.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오를 겁니다. 이러면서 테슬라가 빠른 속도로 오스틴에서 확장하면서 운전자가 타지 않은 차량에서의 주행 데이터가 모이고 이것이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당국에서도 보기에 이 정도면 충분히 LA와 샌프란시스코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에서 허가가 나온다.
이러면 네.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보택시가 어떤 속도로 어떤 도시에서 확장되는가가 그러네요. 테슬라의 네. 주가를 결정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유명인이 아니라 시민들이 로보택시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또 도시가 얼마만큼 확장되는지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유럽 최대 로봇 전시회죠. 오토매티카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 관전 포인트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오토매티카는 대단히 네.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처음에 중요했던 산업 로봇 중심이었고요. 네. 산업 로봇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막 납땜질하는 거대한 로봇 팔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산업 로봇이었고 또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은 작아서 인간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네. 이러한 뭐 간단한 로봇 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대단히 커지고 있죠. 그렇죠. 중국도 커지고 있고 미국도 커지고 있고 독일도 커지고 있고 여러분 한국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하나 로보틱스라든지 HD 로보틱스라든지 한국도 이런 협동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고요. 삼성전자도 레인보우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협동 로봇들과 관련돼서 얼마나 진화된 협동 로봇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장 자동화 부분이 얼마나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워낙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분 아직은 R&D 시장이지 시장을 형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장을 형성한다는 건 가격을 주고 판매가 된다는 거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아직 시장으로서 형성되지 않았는데요. 워낙 지금 로봇 시장의 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오토매티카에서도 각종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 휴머노이드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좀 선보일 거고 중국 기업들도 일부 선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유럽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기술이 어디에 와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한국 로봇 기업들은 차세대 협동 로봇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 흐름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네. 현재 한국의 대표 로보틱스 3사라든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합치면 네. 4사가 지금 많은 매출을 내고 있으면서 한국이 아직까지는 산업 로봇과 협동 로봇에서 대단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네. 네, 문제는 여기에는 AI가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 로봇에서는 AI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통적인 사람이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AI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협동 로봇은 예를 들면 집게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대단히 공학적으로도 볼 때도 정교한 손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산업 로봇은 다 전기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면 배터리가 대단히 훌륭해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이 분명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네. 한국이 지금 AI 기술도 지금 이제 열심히 다시 스타트를 내고 있고 출발선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AI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뒤처져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막대한 투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산업용 협동 로봇에는 경쟁력이 있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은 살짝 아쉬운 상황인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가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이 5년 뒤에 10배 넘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우리나라 로봇 시장에 당연히 위협이 되겠죠. 그렇죠. 중국이 네. 여러분 2023년 11월에 국가 정책으로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막대한 자금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2천여 개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을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유니트리라든지 유비테크라든지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말고도 수많은 생태계들이 지금 형성되고 네.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AI 기업들도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라든지 대단히 화웨이까지 해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대하게 몰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목표는 저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2030년에 무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용화를 하는데 그 규모를 3,5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꿈은 30년에 이루기는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 그것이 33년이나 35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무려 연간 3,500만 대의 휴머노이드의 현장 판매를 네.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너무나도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모건 스탠리에서도 근데 요즘 발전 속도를 보니 가능성 있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10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된 건 30만 대, 50만 대만 팔아도 10배가 될 수 있죠. 지금 한 대도 팔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의 어떤 판단이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단히 보수적으로 적절한 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네.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량 생산이죠. 3,500만 대가 대량 생산된다면 얼마나 저렴하겠어요. 당연하게 한국에서 그 정도의 가격으로서 휴머노이드를 못 만든다면 한국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중국 휴머노이드를 수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네. 한국의 로봇 산업에 정말로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중국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산업까지 분석해봤고요. 오늘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